세상은 불타지만 아무도 진짜 중요한 곳을 보지 않아. 헤드라인은 중동과 혼란, 전 세계적 두려움만 다루고 있어. 언론은 당신이 호르무즈 해협과 치솟는 유가에만 집중하길 원해.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고 눈속임이야. 진짜 이야기는 일본에 있어. 2024년 17년 만에 지구 최대의 채권국이 공짜 돈의 시대를 끝냈어. 세계 경제의 엔진이 도쿄에서 멈칫거리고 있지. 그리고 만약 당신이 주택담보대출, 저축계좌 혹은 401k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도 표적이야. 1장 인구 블랙홀. 겉보기엔 일본은 이미 미래에 살고 있는 듯해. 기술 대기업이 세계를 지배하고 로봇이 거리를 걷고 인공지능이 미래를 예측하지. 도시는 그 어디보다 똑똑하고 깨끗하며 빠르게 운영돼. 하지만 현혹 깨지 말고 네온불빛과 번쩍이는 기기들은 잊어. 대신 재정과 숫자에 집중해봐. 바로 거기에 일본의 가장 깊고 어둡고 불안한 비밀이 숨어 있어. 인구 감소의 악순환 말이야. 왜냐하면 2026년에 일본의 인구는 공식적으로 약 1억 2260만 명이거든.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2010년에는 더 많았어. 정확히 말하면 1억 2800만 명이었지. 200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 꾸준하고 멈추지 않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일본은 매년 인구가 약 50만 명씩 줄고 있어. 매 12개월마다 애트넨타라는 도시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야. 설상가상으로 일본은 전 세계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아. 2014년에는 인구의 거의 26%가 65세 이상이었지. 2022년에는 그 비율이 29%로 넘었어. 인구 고령화가 심해지고 출생률은 100년 만에 최저야. 더 적은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며 출생률 하락이 계속되고 있어. 한편 노동 연령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 이제 일본에서는 출생 한 건당 사망이 2건에 이를 정도야.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되는데 특히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 이런 추세가 계속될수록 일본의 세수 기반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 은퇴자가 늘어나고 가정이 줄어들며 세금을 내는 사람도 적어지면서 일본의 재정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하지만 일본은행은 이 문제를 미리 예견했고 절박하고 극적이며 전례 없는 방식으로 행동했어. 그들은 돈을 공짜로 만들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대신 그들은 금리를 0으로 유지했어. 때로는 0 이하로 내리기도 했지. 동시에 수조엔이 시스템에 투입됐어. 일본은행은 자국 주식의 최대 매수자 중 하나가 되었어. 사실상 단지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주식시장을 사회화한 셈이지. 이건 도박이었고 엄청난 위험이 따랐어. 세계 주요 선진국의 어떤 중앙은행도 일본처럼 운영하지 않았지. 하지만 그 도박은 적어도 잠시 동안 성공했어. 사람들과 기업들은 원금보다 훨씬 많이 갚을 걱정이 없었어. 대출은 거의 뿌리치기 어려울 정도였고 가정과 기업 모두 대출을 받았지. 모두 참여하고 싶어 했어. 왜냐하면 사실상 공짜 돈이었으니까.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와 투자회사들도 이 기회를 이용했어. 하지만 훨씬 더 큰 규모로 말이야. 그들은 일본 엔화를 0% 이자로 엄청난 금액을 빌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 돈을 모두 달러로 환전했지. 그들은 그 현금을 이용해서 미국 기술주나 국채 혹은 원하는 어떤 것이든 살 수 있었어. 이것을 엔화 캐리 트레이드라고 불렀어. 마치 비디오 게임에서 무한 돈버그를 쓰는 것처럼 수익을 보장하는 완벽해 보이는 방법이었지. 한동안 일본은 여러 면에서 혁신적이고 선구적이며 세계를 이끄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유지했어. 하지만 게이머들이 잘 알다시피 버그는 결국 패치돼 그 시스템도 오래가지 못했지. 그렇게 제공된 이른바 안정성은 사실상 망가진 경제의 커다란 구멍을 급하게 대충 덮어놓은 반창고에 불과했어. 그 반창고가 떨어져 나가는 건 시간 문제였지. 민간 투자는 정체됐고 임금도 제자리 걸음이었어. 국가 부채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 2022년에는 국내 총생산, 즉 GDP의 무려 260%에 달했어. 곧 일본은행은 선택지가 바닥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더 나아갔지. 훨씬 더 나아갔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억지로 0%에 묶어버렸지. 일본은 국내에서 거의 공짜로 돈을 빌리고 그 수익을 전 세계에 투자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빨리 오르지 않기만을 바랬어. 하지만 2026년에 그 도박은 끝나가고 있어. 이제 일본은 엄청나게 큰 청구서를 치러야 해. 먼저 오늘 영상의 스폰서인 인코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인터넷에서 네 이름 검색해보고 정보가 많이 나와서 놀란 적 있어? 내 집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가족 정보까지 인물 검색 사이트나 데이터 중개업체의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갈 수 있어. 그런 정보가 유출되면 피싱, 신원도용, 괴롭힘 등 악용될 수 있어. 그래서 인코그니를 써보기로 했고 시작은 간단했어. 나는 계정을 만들고 내 개인정보를 삭제할 대상을 선택한 다음
인코그니에게 내 대신 작업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 그 다음부터 인코그니가 데이터 브로커에 연락하고 삭제 요청, 이의 제기 대응, 진행 상황도 계속 알려줘. 내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점은 대시보드야. 이 덕분에 전체 과정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요청이 실제로 전송되는 걸 볼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 상황도 추적할 수 있어.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면 인코그니가 뒤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더 쉽게 알 수 있어. 이 점이 지금 특히 중요한 것 같아. 계속해서 대규모 데이터 유출이 발생하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그 데이터가 사기 이메일이나 전화, 문자 메시지를 훨씬 더 그럴듯하게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으니까. 나도 최근에 그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 택배를 배송할 수 없으니 문제를 해결하려면 링크를 클릭하라는 내용이었지. 내가 택배를 기다리고 있어서 그 메시지가 더 진짜 같았어. 이런 게 온라인에 개인정보가 너무 많을 때 생기는 문제야. 프로필 하나만 남아있어도 실제 위험이 생길 수 있어. 인콩류는 무제한 및 가족 무제한 요금제에서 새로운 맞춤 삭제 기능도 제공해. 특정 인물 검색 사이트나 웹사이트에서 내 정보를 찾으면 표시만 하면 인콩니의 개인정보 담당자가 나머지를 처리해 줄 거야. incogni.com/tis로 가서 코드 TIS로 입력하면 단독으로 60% 할인받을 수 있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incogni.com/tis에 가서 코드 TIS를 입력하면 60% 할인을 받을 수 있어. 2장 위도우 메이커가 폭발한다. 일본은행은 이런 상황을 원치 않았고 수년간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 계속된 위기 속에 버텼지만 주의 깊게 본 사람들은 이 상황이 오래 못 갈 걸 알았어. 거품이 터지는 건 시간 문제였고 이미 폭탄이 설치된 셈이었지. 우리는 단지 도화선이 얼마나 긴지 몰랐을 뿐이야. 이제는 알아. 폭발이 일어났고 그 모든 것을 촉발한 불씨는 석유와 에너지 비용의 상승이었어. 2026년에 원유 가격이 거의 50% 가까이 급등했고 이로 인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일본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게 금리 인상은 사형 선고와도 같아. 가격이 오르면서 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지. 미국에서는 금리가 여전히 3.75%에 머물러 있어. 영국과 유럽 전역도 비슷하지만 다른 지역은 압력이 더 커지고 있어. 호주에서는 금리가 4%를 넘었고 인도에서는 5%,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심지어 7%에 가까워졌어.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본은 꼼짝없이 갇혀 있었어. 한편으로는 금리를 올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사실상 자국 정부를 파산시킬 수도 있었지. 일본은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가장 높아. 금리를 0%로 유지할 수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국 통화 가치를 희생해야 했지. 두 선택 모두 매력적이지 않았지만 일본은행은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 일본은행은 0% 금리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했지. 엔화는 사실상 폭락하고 말았어. 5년 전인 2021년 엔화는 달러당 110엔도 안 됐어. 그런데 2022년 말에는 150엔에 가까워졌지. 2026년 4월에는 160엔에 가까워졌고 수십 년 만에 가장 약한 수준을 맴돌고 있어. 불과 몇 년 만에 일본 엔화는 가치의 30% 이상을 잃었어. 기업, 가정, 노동자 모두에게 정말 큰 타격이었지.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사이에 급여와 저축이 줄어들었어. 수년 동안 힘들게 모은 돈이 불과 몇 년 전보다 훨씬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지. 이건 일본 국민들이 겪는 일본 고통 중 하나일 뿐이야. 수입 물가도 급등해서 수많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게 됐지. 일본 은행이 기다릴수록 상황은 더 악화됐어. 엔화는 계속 하락할 거였지. 자기 나라의 통화가 무가치해지는 걸 두고 볼 순 없었어.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했지. 그래서 공황 상태에서 정책 위반자들은 거의 20년 만에 내려진 결정을 내렸어. 그들은 금리를 0.75%로 인상했고 2027년까지 1%까지 올릴 계획을 세웠어.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따로 놓고 보면 실제로 별거 아니야. 하지만 전 세계, 미국, 영국, 호주와 비교해보면 2%, 3%, 4%의 금리는 흔한 일이야. 1%라는 금리는 사실상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야. 하지만 일본 금융 시스템에서는 1%나 심지어 0.75%도 엄청난 변화야. 17년 동안 이어진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는 차입과 부채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뜻이지. 그리고 그건 일본과 일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 수년 동안 월스트리트에서는 모두가 들어본 투자 전략이 있었지. 일본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수익률이 결국 오를 거라고 예상하며 공매도에 나서는 전략이었지. 수십 년의 역사를 거스르는 도박이었어. 일본은행이 오랜 기간 고집스럽게 0% 금리를 유지한 끝에 마침내 그 흐름을 깰 거라는 베팅이었지. 사람들은 그걸 위도우 메이커라고 불렀어. 그리고 그 이름은 허명이 아니었지.
이 전략을 썼던 수많은 사람들이 막대한 자본을 잃고 말았어. 일본은행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일본은행은 해마다 거의 0%에 가까운,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계속 유지했지. 하지만 2025년 그리고 2026년까지 그 모든 게 바뀌었어. 위도우 메이커가 결국 결실을 맺은 거야. 일본에서 거의 0%에 빌린 수조 달러가 전 세계로 흘러들어갔고 이제 그 돈이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야. 이 베팅에서 판단이 맞았던 헤지펀드와 투자자들이 큰 돈을 벌고 있어. 한편 0% 금리로 엔화를 빌려서 위험자산이나 국채에 쏟아부었던 은행들과 기업들은 아직 가능할 때 현금화하려고 서둘러 움직이고 있어. 하지만 상위층이 부유해지는 동안 하위층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 평범한 사람들, 가족, 노동자 등 이 도박과 무관한 이들이 비용을 부담하지. 3장, 대규모 자금 환류. 이게 바로 마지막 결정타야. 언론이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지. 그들은 이미 너무 늦어버릴 때까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지도 않아. 이 사건은 재앙적이면서도 거의 눈에 띄지 않아. 당신이 예상하지 못할 충격이지만 이 충격은 일본뿐만 아니라 일본과 전 세계 수십 개국의 경제 미래를 좌우하게 될 거야. 수년, 아니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칠 충격파야. 엔화 자금의 환류이지. 메가뱅크, 연금기금, 보험사를 포함한 일본의 가장 부유하고 중요한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를 보유한 최대 외국인 투자자 중 일부야. 일본은 국가적으로 무려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 이렇게 천문학적인 숫자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1조 2천억 달러는 미국 군 전체를 약 18개월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야. 이 돈이면 세계 기아 문제를 여러 번 해결할 수 있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야. 더 정확히 말하면 엄청난 양의 미국 부채가 전혀 다른 대륙에 있는 한 나라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뜻이지. 수년간 일본 기관들이 그 부채를 보유하는 건 합리적이었다. 일본 정부연금 투자기금 즉 GPIF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연금기금이고 역사적으로 엄청난 양의 해외 채권을 보유해왔어. 미국 국채는 2025년 3월 기준으로 GPIF의 해외 채권 포트폴리오의 51%를 차지했어. 그 결정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지. 미국 채권은 이자를 줬지만 일본 채권은 이자를 주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일본의 금리가 오르면서 그 논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어. 이제 금리가 1%에 가까워지고 1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이 2%를 넘어서면서 계산이 완전히 뒤바뀌었어. 일본의 GPIF 같은 기관이나 연기금이 굳이 미국 국채를 보유하면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 자기 나라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데 말이야. 이런 기업들, 은행들, 연기금들은 더 이상 해외에서 수익을 쫓아야 할 유인이 예전 같지 않아. 국내 투자가 드디어 수익을 내기 시작했고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야. 이제 팔 때야. 우리는 조용하지만 점점 커지는 이탈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찾았고 일본은 현금을 회수 중이야. 일본은 자산을 팔아치우고 있고 미 국채 보유분도 사상 최고 속도로 내던지고 있어. 1조 2천억 달러 전체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미 수십억 달러가 증발하기 시작했고 몇 주 안에 수백억, 수천억 달러로 늘어날 수 있어. 그 여파는 일본에만 그치지 않을 거야. 그 여파는 시장 전체, 국경을 넘어 태평양을 건너 퍼질 거야. 미국 국채의 최대 구매자가 빠져나가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 수 있을까? 간단한 답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처음엔 아무도 없지. 새로운 구매자를 유치하고 전 세계가 이 부채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연방준비제도는 결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면 모든 게 영향을 받아.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신용카드 이자율이 오르고 갑자기 감당하기 힘든 비용이 늘어나 모든 게 더 비싸져. 소비력이 줄어들고 가처분 소득도 사라져. 그 와중에 주식시장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지. 정부 채권이 기술주 같은 위험한 투자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돼. 자금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해. 수년 동안 엔화 캐리 트레이드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윤활유 역할을 했지. 그 덕분에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갔어. 그 덕분에 월가의 헤지펀드들은 수십억 달러를 빌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대기업에 투자할 수 있었지. 그런데 이제 그 펀드들은 대출 비용이 폭등하는 걸 목격하고 있어. 그들은 공지에 몰려 선택지도 줄고 결국 수익성 높은 포지션을 팔 수밖에 없어.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식과 기업들이 모두 불어나는 엔화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팔려나가고 있어.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붕괴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도 않지. 이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의 대규모 패닉이나 거리에서 시위하는 인파와는 관련이 없어. 조용히 배경에서 일어나고 세상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지. 4장, 국가 부채의 함정. 우리는 역사상 중대한 시점에 도달했어. 전 세계 경제가 거의 20년 동안 향해온 지점이지.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일본이 있어. 일본은 두 가지 결과 사이에 끼어 있어. 둘 다 위험하고
둘 다 피할 수 없어.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국가 부채의 함정이야. 일본은 금리를 낮게 유지해서 국가 부채를 떠받치지만 그 대가로 자국 통화가 붕괴되고 국민들이 굶주리는 걸 지켜봐야 해. 아니면 금리를 올려서 일시적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국의 국가 부채에 불을 지르고 전 세계 채권 시장까지 폭발시킬 수 있어. 빠져나갈 길도 대안도 마지막 마법 같은 해결책도 없어. 도화선은 오래전에 이미 붙었고 이제 화약통까지 도달한 거야. 엔화는 첫 번째 도미노일 뿐이야. 마지막은 아니지. 그 다음은 달러고 그게 시작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이건 전 세계가 외면해온 질문으로 이어져. 미국 경제가 붕괴되면 어떻게 될까?